자녀에게 그럴싸한 연말 덕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명절 식사 자리에서 혹은 전화 통화 중에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처럼 안부만 묻고 많은 일이 많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같은 짧은 질문들로 시작했다가 자녀의 시큰둥한 대답에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려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걱정돼서 차마 꺼내지 못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고민 후 해줄 말이 생각났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이것뿐일까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부모가 하는 말이 쉽게 꼰대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니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부모가 여전히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자녀 편이었는데 굳이 그걸 말로 해야 하나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녀에게는 전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진 지금 우리의 침묵은 때로는 무관심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관심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 미묘한 경계선을 어떻게 넘나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묘한 경계선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점에 자녀에게 꼭 전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담겨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 후회나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감정이야말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서투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관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떤 말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이 내년 한 해의 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니? 의 일화입니다. 지난 설날 김인석 씨네 가족의 식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인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인석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회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그 회사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인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고 명절 내내 아버지와 인석 씨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자녀와의 대화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은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는데 부모가 내가 그때 말했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치심과 방어심을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가 실제로 과거에 조언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표현 자체가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에서 더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이유는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감받고 싶어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말했지라는 표현은 공감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 속에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위로를 원했는데 판결을 받은 기분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과거를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조언이 맞았든 틀렸든 그것을 현재의 대화에 끌어들이는 순간 대화는 권력 게임이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자녀는 자신을 방어하려 듭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해도 그 대가로 자녀의 신뢰를 잃게 되니까요. 특히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녀도 스스로의 선택과 결과를 돌아보며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과거를 들춰낸다면 자녀는 이중으로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부모에게까지 그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내가 그때 말했지라고 할 때 우리는 자녀를 바꾸려 합니다. 과거의 자녀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우리 말을 더 잘 들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자녀는 변하지 않고 다만 부모와의 거리만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조언을 참고 그냥 듣는 겁니다. 과거의 조언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 식사 자리에서, 명절 전화 통화에서,
자녀가 오래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를 들춰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녀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가 진짜 원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존중과 신뢰를 전하는 말. 올해 내가 선택한 길, 나는 존중한다의 일화입니다. 문아람 씨는 어머니와 차 한 잔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람 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것,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아람 씨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엄마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했어. 밤마다 내 생각만 하면서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고민했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았겠지만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 엄마는 존중해. 아람 씨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혼자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며 수없이 자책했던 시간들,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견뎌내며 버텨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에게 그 선택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을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존중 표현은 자녀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실제 성취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가 자녀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선택 자체를 존중한다는 표현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존중 표현은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는 누구나 칭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는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존중은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녀를 믿는다는 표현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너를 아낀다는 감정이지만 신뢰는 너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필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녀도 자신이 올해 내린 선택들을 되짚어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은 잘 된 것 같고 어떤 선택은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내 편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우리의 기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녀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올해 내가 선택한 길, 나는 존중한다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둘째,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자녀의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셋째, 부모로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넷째,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혹은 전화 통화에서 자녀에게 이 말을 건네보십시오. 올해 내가 선택한 길 나는 존중한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지만 다만 같은 말로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존중만 표현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의 일화입니다. 이문식 씨네 명절 식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빗집 앞에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도 올해 32인데 이제 결혼 생각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문식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할 거니? 프리랜서라며? 그럼 불안정하지 않니? 친구 아들은 공기업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벌써 집도 샀던데 한마디 한마디가 쌓일 때마다 문식 씨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왜 그런 표정이야?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식 씨는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는 네, 알겠습니다로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문제는 선의를 면죄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UCLA의 가족관계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상황을 분석했는데 부모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자녀가 느끼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답답함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자녀의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조언을 하고 자녀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지나쳤구나 라고 반응하는 경우였고, 두 번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고 반응하는 경우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고, 두 번째 반응을 들은 자녀들은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원래 조언 내용은 두 경우 모두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이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위험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표현은 자녀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자녀가 이 말이 불편해요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부모는 그럴 리 없어. 이건 좋은 말이야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의 문제는 일방통행 구조에 있습니다.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들어야 하며 그것이 불편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한쪽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다른 쪽은 그것을 인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이런 쌍방향 소통을 차단합니다. 부모의 의도만 중요하고 자녀의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유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는 바로 이런 감옥을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참으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말을 하는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녀에게 전달되려면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강제로 먹이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전달하면 상처가 됩니다. 연말은 관계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혹시 올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쳤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몰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불편함을 표현할 때 다 너 잘되라고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내 말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존중과 신뢰를 전하는 말. 부모인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의 일화입니다. 박민수 씨는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하니? AI 기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일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내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던 세상과 다르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민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자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비유를 섞어가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MIT의 세대 간 소통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자녀와의 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겁니다. 연구 결과 부모가 나는 잘 모른다거나 내가 더 잘 알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자녀들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고 대화 시간도 평균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아는 척하거나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 조언할 때 자녀들은 대화를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자녀들은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는 부모를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가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부모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이 가진 힘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녀가 마주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말이 자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를 동등한 성인으로 대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부모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자녀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합니다. 넷째, 세대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전달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더 많이 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말 대화에서 자녀가 자신의 일이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섣불리 조언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니?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동시에 부모를 선생님처럼 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히 하게 됩니다. 부모인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은 자녀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정이고 신뢰이며 존중입니다. 동시에 부모 자신에게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자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면 대화가 막히지만 배우려는 자세로 대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너도 이제 나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의 일화입니다. 설날 오후
이말순 씨네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말순 씨가 이제 38살이 된 딸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딸이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국을 몇 술 더 떠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 좀 이따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그 후 딸은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요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도통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에게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이 말의 문제는 나이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표현은 자녀에게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특정 표현들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데 나이 관련 언급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여러 층위의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녀가 나이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둘째,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입니다. 넷째,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대화를 회피하고 싶다는 반응을 가장 강하게 보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은 자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자녀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든 나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절하 합니다. 마치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결혼, 출산, 안정 같은 외적 기준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나 만들어온 관계나 추구해온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의 문제는 비교입니다. 나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사회적 평균이나 기대와 자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꽃 피웁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른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재려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각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우리 눈에는 더디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재촉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시간의 무게로 자녀를 짓누르는 행위입니다. 자녀도 자신의 나이를 압니다.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도 느낍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까지 나이를 들먹이며 재촉한다면 자녀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나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나는 응원한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내 선택이라면 괜찮다. 이런 말이야말로 자녀가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보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십시오.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보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질문 대신 지금 행복하니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6번째, 존중과 신뢰를 전하는 말.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 다 안다. 그 말이 해주고 싶어서의 일화입니다. 작년 연말, 권수범 씨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자고 있었니? 아니요, 안 잤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습니다. 권수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그냥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같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조언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조언보다 먼저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실제 문제 해결만큼이나 중요한 치유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단지 힘들었겠다는 공감만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공감을 받은 그룹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가 밝혀낸 더 중요한 사실은 공감이 선행될 때 조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조언이라도 내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말 이후에 나올 때와 그런 말 없이 바로 나올 때의 수용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공감 이후의 조언은 도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이 가진 힘은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어때 같은 조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것은 조언 이전에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확인입니다. 자신이 힘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라는 말은 여러 층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자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셋째,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한다는 의지입니다. 넷째, 자녀 편에 서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전달됩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관심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자녀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힘듦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입니다. 감정을 건너뛰고 문제 해결로 바로 넘어가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문제라고 느끼게 됩니다. 연말은 한 해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성취감도 있겠지만 아쉬움이나 후회, 피로감도 클 겁니다. 이때 부모가 먼저 자녀의 힘듦을 알아차리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바로 조언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일단 멈추고 자녀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그냥 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는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깊은 공감, 그리고 조건 없는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말에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존중과 신뢰를 전하는 말.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의 일화입니다. 연말 저녁 식탁에서 이미자 씨가 무언가 결심하신 듯 조용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자녀들이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엄마가 부모로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상처도 줬을 거야.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 미안하다. 큰딸이 먼저 눈을 붉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나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삼켰던 말들, 쌓였던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그 한마디로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자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관계심리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추적한 겁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부모가 사과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가족에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하는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 부모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타당했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이 가진 힘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정서적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의 실패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말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마치 권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권위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계속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도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로서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부모가 되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왔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과나 변명이 섞인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미안하지만 그때 상황이 그랬어. 같은 말은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조건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자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는 말은 자녀에게 치유의 시작을 제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비로소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과는 쌍방향의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8번째, 존중과 신뢰를 전하는 말. 언제든 내 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의 일화입니다. 몇 년 전 송기근 씨와 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딸은 한참을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뜸을 들이더니 아빠,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기근 씨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은 눈빛을 반짝이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요 라며 자신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길로 간다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함부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기근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내 선택이 걱정된다. 그건 사실이야.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는 언제든 내 편이라는 거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매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발달심리학과에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지지를 확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겁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부모가 조건 없이 자기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해서 더 빨리 회복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부모의 지지가 조건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높았고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자녀가 인식하는 지지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가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편이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면 자녀는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는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의 성취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지지하지만 부모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언제든 내 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조건을 모두 걷어냅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모는 변함없이 자녀 편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곳에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도 내년에 대한 계획과 걱정을 안고 있을 겁니다. 이때 부모가 나는 언제든 내 편이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든 방향을 바꾸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빠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빠는 언제든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지로 느껴집니다. 자녀의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지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언제든 내 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부모는 변함없이 자녀 편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연말에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녀의 새해를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에 자녀에게 전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말에 담긴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 태도가 말을 통해 전달됩니다. 연말 인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누는 말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이 특별한 시점에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내년 한 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하나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몰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말 하나라도 자녀에게 전해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시도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자녀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혹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를 들춰내지 말고 나이로 재촉하지 말고 선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힘듦을 먼저 알아주고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언제든 편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나누는 말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 여운이 따뜻하길, 그래서 새해에도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두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